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인율의 대표 변호사 구재준입니다. 요새 이제 경매 사건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거기에서 유치권이라는 게 걸려 있을 때 경매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를 문의해 주시는 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물건을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주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시계의 수리를 맡겼는데 그러면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리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그 시계를 반납하지 않고 이 시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유치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공사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 그 공사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권리로 유치권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길거리 가시다 보시면 건물에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 건물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나 표지판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치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경매에서 이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치권의 효력을 살펴보면 법에는 유치권의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유치권에는 우선변제효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인 우선변제효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의 대표적인 효력 자체가 뭐냐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이 물건을 반납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든 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채권자가 오던 어떤 새로운 소유자가 오든 간에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는 이 물건을 반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는 우선 변제효가 규정되어 있기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선 변제효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에서 어떤 점에서 유치권이 문제되고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치권이 약간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치권은 이게 공시가 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숨어있는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전체 물건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서 경락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는 유치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발생하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경락자가 전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락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이 경매된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숨어있는 권리인 유치권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측에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권리 행사를 방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 유치권이 또 다른 식으로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경매에서 이제 낙찰을 받으실 때 그 낙찰 대금을 다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는 대출들을 보통 이용하시는데, 유치권이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경락잔금 대출이 거의 금융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권리가 공시되거나 이렇게 명확한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경매로 어떤 물건이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치권 신고를 그냥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금도 전액 다 마련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라고 하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니까 경매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경매는 유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경매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권리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야지만 정확한 권리 관계가 분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의 핵심적인 요소가 점유인데 점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권리가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핵심 요소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서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유치권이 신고가 돼 있어서 이런 경매에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유찰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일 수 있지만, 또 거꾸로 반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물건을 잘 구별해만 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물건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매를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나 유치권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되게 저렴하게 물건을 낙찰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유치권 여부를, 성립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지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실질적인 우선 변제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유치권이 아무 때나 경매 개시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무조건 다 성립되고 그에 대한 그러하게 성립한 유치권을 다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을 살펴보면 경매가 이제 시작되게 되면 우리나라 법은 경매 개시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물건은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이렇게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압류의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하고, 압류의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요. 즉, 딴 사람한테 이 경매 물건의 현상을 유지해야 되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이루어져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효라든가 처분금지효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원칙적으로 유치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치권의 발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점유가 언제 성립됐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물건에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가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경매 개시 기입 이전에 점유가 시작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치권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 개시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점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 테지만 경매가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경매 개시 기입 등기를 거치면서 경매 개시가 되고요. 겨시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관들이 경매 물건지에 가게 됩니다. 가서 현황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의 그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집행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의 형황, 점유 상태, 점유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현황 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어떠한 경매 사건을 검색해 보시더라도 거기에는 현황 조사서라는 것이 반드시 올라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현재 점유자, 점유 형태, 점유 시작 시점, 점유 목적, 현장의 사진 등이 전부 다 첨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일어나고 현황 조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경매 개시가 시작되고 나면은 거의 틀림없이 현황 조사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렇게 실행된 현황 조사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해서 여기에서의 점유 내용을 가지고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에 이게 성립했는지 안 성립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거 복잡하게 살펴볼 필요가 별로 없고 1차적으로는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현황 조사서에 이 유치권 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점유가 기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만 살펴보셔도 거의 80% 이상은 유치권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현황 조사서상에 점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이 유치권을 어떻게 하면 그럼 해결을 할 수 있고,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 유치권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여부는 향후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한번 다시 만들고, 더 급하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